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돈을 벌 때는 이 생각을 뒤집어야 한다고 해요. 오늘 읽어드릴 책 노박구학 개론의 저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상식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무모하게 직진하는 노박구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동헌 작가는 작은 공부방부터 시작해 대치동을 비롯한 전국 프랜차이즈 학원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 이 책에서 그의 성공 비결을 아낌없이 풀어냅니다. 특히 빈부격차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지방대 자퇴생 출신이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목표를 정하기 전에 정말 간절하고 설레는 것부터 상상한다. 인간에게는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실은 사람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은 감정이라고 여긴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다는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해내지 못한다. 반대로 이성적으로는 끌리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끌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솟아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내가 걸어온 길 역시 어떤 면에서는 감정이 이끌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무모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뤄내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힘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감정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여러 좋은 감정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은 설렘과 간절함이다. 판단력 곳곳에 숨어 있는 감정의 힘.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니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감정이 판단력을 더 또렷하고 확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감정이 없이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하면 좋을까? 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력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서는 감정이 함께 섞여 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고 거부감이 드는 회사에는 입사하기 싫다. 이렇게 좀 세세하게 구분해서 보면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간절함과 설렘은 우리를 움직이는 매우 긍정적인 힘이다. 이 두 가지가 강렬하게 솟아오르면 그 어떤 것도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비록 장애물이 내 눈앞에 있어도 뒤돌아 포기하기보다는 가뿐하게 뛰어넘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 처음 과외의 세계로 들어온 것, 그리고 숱한 실패에도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설렘 덕분이다. 나는 입학한 대학교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입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비용을 지원해 주시지 않으셨다.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돈을 주지 않는다니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나를 움직였던 것은 간절함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 편입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당시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또 하나는 차가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의 드넓은 캠퍼스를 차를 타고 누비면서 친구를 만나면 야, 타! 어디까지 가니? 와 같은 말도 해보고 싶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나이의 치기였지만 어쨌든 그때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행동이었고 나를 설레게 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실제로 차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방문 과외 시절 장거리 버스를 타고 다니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나는 평소에도 냄새에 매우 민감한데 그날은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냄새가 너무도 힘들게 했다. 실제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정말로 그때만큼 간절하게 내 차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 그때부터 열병처럼 많은 돈을 모아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모든 어려움은 사소한 일처럼 보였다. 물론 당장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목표 하나만 보였을 뿐이다. 그 이후에 나를 설레게 했던 것은 강남 한복판의 빌딩과 타워 팰리스였다. 20대 초반 처음 서울 강남역에 갔을 때 그 엄청난 빌딩 숲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살았던 경산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풍경을 바로 눈앞에서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것이다. 아, 나도 이 강남에 내 명의로 된 빌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다. 물론 너무 무모한 꿈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것이다. 그것도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쩌면 나를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간절함과 설렘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언젠가 반드시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 싶다. 원하는 것을 얻는 원초적인 힘, 상상력. 나는 왜 그렇게 자동차니 빌딩이니 타워 팰리스에 꽂혔던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학창시절에 아마도 매슬로의 5단계 욕구론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총 5개의 욕구가 있는데 그 최상위의 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다. 선생님에게 배울 때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라는 정도였지만 본격적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일을 하면서 자아 실현이 무엇인지를 실감했다. 설렘과 간절함, 목표를 하나씩 이뤄낼 때의 짜릿함을 느꼈다. 한마디로 내가 해냈어 라는 기분 좋은 외침이기도 하다. 단지 그 대상이 때로는 자동차고 때로는 빌딩이며 때로는 타워 팰리스였을 뿐이다. 그 무엇이든 간에 최고의 나를 만들고 더 나은 내 생활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감정이 나를 지배했다. 요즘 젊은 친구들과 일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꿈과 열정이라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세대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회가 없고 평등하지 못한 사회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아무리 꿈과 열정을 이야기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자신을 설레게 하는 것,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찾아내고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고정해 놓지 않으면 그 어떤 짜릿한 성공도 맛볼 수 없다. 어쩌면 나의 다소 무모하게 보이는 목표를 세웠던 과거가 없었다면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삼성이나 혹은 다른 대기업에 들어가 오늘도 그저 주어진 대로 일상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그러한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을 테지만 왠지 나에게는 너무 편안해서 지루했을 것 같기도 하다. 이제 당신도 정말로 와, 멋지다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올 정도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자. 정말로 심장이 뛰고 간절하게 해내고 싶은 일들을 종이에 적어보자. 더불어 그것을 이뤄냈을 때 나의 멋진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감정부터 이러한 목표에 매료되어야만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된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세상의 원리. 부익부 빈익빈은 긍정적인 사회 현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마태 효과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 사회학자는 마태 효과를 통해 이미 명성이 높은 연구자나 기관이 추가적으로 더 인정받으며 더욱 명성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효과는 연구자나 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잘 나가는 기업은 훨씬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맛집도 이 마태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일단 한 번 맛집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먹고 그렇지 않은 음식점에는 잘 가지 않게 된다. 누군가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이것을 성공의 원리에 적용하면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인재 양성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마태의 법칙. 학원의 특성상 나는 많은 강사들을 채용하고 성장시키며 또한 지금도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 내 또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을 것이라 여긴다. 물론 사람을 보는 관점, 그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나의 경우는 아주 작고 사소한 태도와 일하는 방식부터 본다. 예를 들면 워크숍에서 회식하는 태도다. 본인이 먼저 고기를 굽겠다고 나서는가? 혹은 남이 고기를 구울 때 무엇을 하는가? 다 먹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그 사람을 이루는 것이지 않은가. 심지어 나는 강사를 채용하면 처음에는 청소와 기존 강사의 강의 준비를 돕는 일을 지시한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같은 일을 시키면서 지켜만 본다. 그들은 너무 단순해서 지겨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함께 갈 든든한 파트너이자 동지를 뽑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태의 법칙이 어쩔 수 없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수행해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키던 일만 계속 시킬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를 잘하면 둘, 셋도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실제 테스트를 잘 거친 사람은 정말로 둘, 셋의 일도 잘 해낸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출까? 그렇지 않다. 더 난도가 높으면서도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일을 주게 마련이고 보상도 계속해서 높아진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더 높은 단계로 가게 되는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성경의 말 그대로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받아 풍족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 당연히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 하던 일도 빼앗기기 때문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다. 어떤 면에서 이는 부익부 빈익빈이기도 하다. 이 말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죽음의 계곡을 유연하게 넘어서는 법. 사람에 대해서만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2010년대 중반부터 나의 학원은 경산에서 일명 수학 맛집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학군지도 아닌 척박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군지의 학부모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 정보가 많아 또래 엄마들에게 영향을 주어 소문을 내주는 엄마들, 소위 돼지 엄마의 소문을 듣고 팀을 짜서 찾아오곤 했다. 쉽게 예를 들면 강남 대치동맘이 동탄 쪽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러 보내는 꼴이다. 수학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까지 내 생각은 단순했다. 딱 한 명만 수학 점수를 확 올려놓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됐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자 전체의 90%가 학군지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었다. 그때부터는 학원비를 2배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특강은 3배까지 올려받을 정도였다. 여기에도 마태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딱 한 명만 수학 점수를 확 올려놓자라는 작은 생각이 시발점이 되어 어느 순간 더 가속도가 붙어 학생의 수가 늘었다. 역시나 성경의 말대로 가진 자가 더 풍요로워지는 일이 생겼다. 한 개인의 성장 방식, 한 사업의 성장 방식도 다르지 않다. 초기에 일정한 시간을 견디면서 조금씩 성과를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자동적인 시스템이 되어서 스스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생기기 전까지는 무척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만 한다. 벤처 사업에도 죽음의 계곡이라는 시기가 있다고 한다. 창업은 했지만 계속해서 자금이 부족해지고 반면 제대로 된 성과는 나지 않는 2, 3년의 기간을 말한다. 만약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면 사업은 망하는 것이고 잘 견디면 사업은 점점 발전해 어떤 경우에는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한다. 모두 성공을 바라고 더 나은 삶을 바라지만 그 과정이 끝도 없이 힘들고 괴로운 일만은 아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마태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운영은 조금씩 더 쉬워지면서 에너지는 덜 들어가면서도 성과는 더 커진다. 물론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태도 자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맛집이 되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견디는 인내 맛집이 되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해야 할 필요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노력을 순식간에 10배로 키우는 환경 설정의 힘. 우리는 보통 자신의 생각이 자기 행동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감정이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행동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환경에 종속된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거꾸로 그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환경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요즘 많은 청년층이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모임에서 함께 용기를 주는 활동에 참여한다. 그런데 그것은 생활 습관과 오늘 하루의 마인드를 위한 것일 뿐 인생에 걸친 큰 목표와 노력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출발은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더 크게는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더 큰 차원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의지력보다 더 강한 힘. 10여 년 전에 출간된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은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 나 역시 이 책을 통해서 큰 영감을 받았고 성공을 향한 강한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 중 하나는 자기 삶에 있어서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그는 목표를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라. 10배 더 엄청나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식, 설정한 목표를 완전히 뒤바꾸어 새로운 환경을 설정하라는 이야기며 이렇게 되면 자신 역시 그에 걸맞게 행동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이 목표인 사람이 그것을 위한 100이라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보자. 그런데 만약 10억을 설정하고 또 10억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떨까?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천만큼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자기 삶에서 이제까지 만들어져 왔던 환경이 바뀌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에 걸맞게 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람은 물과 비슷하다. 컵에 따르면 컵 모양이 되고 대접에 따르면 대접 모양이 된다. 어려서부터의 환경 설정이 성인의 모습을 만드는 것처럼 성인이 된 후에 우리가 하는 환경 설정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마련이다. 이런 환경 설정은 의지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력을 가져야 하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물론 당연한 말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매우 꾸준하고 전력을 다해 그것을 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몸과 마음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힘든 일을 기피하고 싶어지는 건 당연하다.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우리의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단 강제적으로라도 환경이 설정되면 자기 생각과 행동도 완전히 달라진다. 2022년 7월 처음으로 경산에 학원을 오픈하면서 큰 강의실을 6개 정도 마련했다. 그 전까지 조그마한 8평짜리 방에서 하던 공부방과는 차원이 달라졌다. 한샘 원장과 함께 잘 준비해 개원했지만 그만 초기에 한샘 원장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건강이 우선 걱정되었지만 원장이 안정을 찾고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된 후에는 학원 운영이 우려되었다. 당분간 한샘 원장이 강의할 수 없으니 6개나 되는 큰 강의실을 나 혼자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강의실에서 멍하게 앉아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난도가 높을까? 그때 얻은 학원의 월세는 255만 원 정도였다. 경산에서는 제일 비싼 건물에 입주했기 때문이다. 과거 공부방을 했던 집의 월세는 50만 원 정도였는데 무려 그 5배에 해당했다. 10배 클래스의 탄생 비화. 당시의 사건은 내 환경이 강제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샘 원장이 쓰러질지 누가 한단 말인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환경 설정은 오히려 성공의 기폭제가 되었다. 강의실 6개에 맞는 사이즈로 내 실력과 노력을 키울 수 있었고 수강생 한 명 한 명에게 더할 수 없는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수강생들로 바글바글한 상태이며 나나 한샘 원장이 없어도 잘 운영되는 상태이다. 과감하게 서울 대치동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바로 당시의 환경 설정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랜트 카돈의 말처럼 그때의 일은 내가 10배 더 엄청나게 행동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2022년에도 내 인생을 또 한 번 바꾼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명도 10배 클래스였으며 공부방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20강 정도의 강의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시작했던 동기였다. 공부방 시절부터 학원까지 정말로 무한 직진하면서 살아왔기에 어느 순간 상당한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은 대상포진으로 엉망이 되었고 젊은 나이임에도 통풍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 처음 공부방을 시작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돈을 번 것만은 틀림없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됐다. 1년만 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거기다가 학원으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계가 있었다. 한 학생당 원비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을 5만 명, 10만 명까지 늘린다면야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아예 내가 처한 비즈니스의 환경 자체를 재설정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10배 클래스였다. 일단 그간 인스타그램에 공부방 관련 콘텐츠를 꽤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나름의 팬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부방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연을 찍어서 네이버 밴드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총 20강의 강의료를 35에서 39만 원 정도로 설정했고 인스타그램에 강의 소식을 알리면서 수강생을 모집했더니 순식간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닌가. 입금했습니다. 라는 댓글이 주르륵 달리면서 은행에서 오는 입금 알림 문자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내용을 한 인플루언서가 소개했는지 또다시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제했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실제 입금이 되었다. 나는 강의를 볼 수 있는 밴드의 링크만 알려주면 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강생이 많아도 더 할 일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단 하루 만에 벌었던 돈이 또다시 1,000만 원이었다. 내가 했던 프로젝트명이 10배 클래스였고 수강생들의 수입을 10배로 올려주겠다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정작 내 수입을 10배로 올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이렇듯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 강의 말고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의 대전환. 비즈니스 환경의 재설정은 실로 엄청난 결과로 이끌었다. 누구라도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현실에 대한 안주는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점은 현실의 유지에 치우치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때가 자신의 새로운 환경 설정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성공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환경 설정은 자신의 목표나 노력의 크기에도 작동하지만 자신의 잠재의식에도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에 대한 환경 설정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원하는 바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특징이 있다. 누구나 자신의 휴대폰의 환경 설정을 해봤을 것이다. 자신의 목적과 취향에 맞게 한번 설정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자동으로 작동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원했던 것들을 딱딱 자동으로 달성되게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일을 거의 판타지에 가깝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과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잠재의식에 대한 환경 설정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한번 환경 설정이 이루어지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뇌의 90%가 진짜 하고 있는 일. 인간의 뇌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발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그냥 놀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뇌가 가진 10%의 능력은 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나머지 90%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동적인 습관과 행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정서, 감정 혹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더 강렬하게 작동하는 내부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자신이 보기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낼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했을까? 엄청난 의지력을 가지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나 역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감탄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부럽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다소 허탈할 정도로 별 것 없다. 대부분은 힘들지만 그냥 열심히 했어요. 라거나 그냥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했어요.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한다. 혹시 속으로는 잘난 척을 하고 싶지만 겉으로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들이 굳이 일부러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듯 싶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들을 강력하게 끌고 갔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의식이었기에 사실 그것을 특별히 내세울 수가 없다. 그들 역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한 감정이나 정서도 심하지 않고 그까짓 것쯤은 충분히 이겨내는 일이 정상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이런 잠재의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결국 그들이 겉으로 하는 노력도 대단한 것이겠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근본적인 정서, 감정, 자신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이미 성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잠재의식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시도도 하기 전에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주저주저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조금만 일이 꼬여도 짜증내고 귀찮아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 아마도 누가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고 여길 것이다. 찍먹하면 음식의 참맛을 모른다. 따라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잠재의식을 선제적으로 잘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역시 처음 학원을 운영할 때는 여러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경험이 쌓이고 유의미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도전할 때는 그것이 안 될 것에 대한 의심은 단 1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내가 하면 무조건 된다고 여긴다. 물론 이것을 지나친 자만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는 최고야 라는 맥락의 자만심이 아니다. 이제까지 방법을 찾아왔고 또 앞으로 그럴 것이니 시간만 걸릴 뿐 성공적인 결과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잠재의식의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뇌과학 분야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뇌는 길들이기가 쉽다는 점이다. 특정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뇌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동화한다는 점이다. 물론 초기에는 당연히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저항감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것만 살짝 넘어설 수 있다면 뇌는 마치 사나운 개가 갑자기 순종적으로 변하듯 어느 순간 내 말을 아주 잘 듣는 순한 양처럼 변하게 된다. 궁극적인 자기암시, 자신감 넘치는 자신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을 내 의식의 영역에 드러놓지 않으려는 반복적인 훈련도 잠재의식의 환경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찍먹을 해서는 안 된다. 처음 먹어보는 낯선 음식이라면 맛이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짝 찍어서 맛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처음 김치를 먹어보는 사람이 김치 국물을 살짝 찍어 먹는다고 진정한 김치 맛을 알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내면의 에너지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찍먹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노력에 대한 허세를 부리는 일이 많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정성을 기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가 해놓은 결과를 보면 도저히 그럴 리가 없다는 판단이 들곤 한다. 잠재의식이 강해지면 만사가 조금은 더 쉽고 편해진다. 무한한 내면의 에너지가 그때그때 솟아나와 어려움도 조금 더 쉽게 넘어가게 해주고 넘어져도 당연한 듯 툭툭 털고 일어서게 해주며 불안이나 두려움, 징징대는 쓸데없는 감정도 줄여준다. 그때부터는 한마디로 성공이 자동화되는 시기로 들어갈 수 있다.